정부가 유망 서비스업에 향후 5년간 7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면세점 환급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또 월 50만 원으로 설정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도 폐지합니다.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코오롱 티슈즈의 소액주주들이 회사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장 전에 기업 실사를 진행했음에도 인보사 성분 변경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면서 국제 경기 변동에 따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또 한 번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올 하반기 금리 인하 신호가 더 짙어졌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한 제2 중동 특수 기대감이 재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유망 서비스 산업에 앞으로 70조 원의 정책 금융을 풀기로 했습니다. 어떤 산업들이 포함이 됐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정부가 이 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재정 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요? 네, 우선 정부는 4대 유망 서비스 산업인 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7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민간 투자도 지원하고 서비스 연구개발 분야에는 5년 동안 6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출금융에도 내후년까지 10조 2천억 원을 지원해 총 100조가 넘는 대규모 서비스 산업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각종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1인당 50만 원으로 제한됐던 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를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세제 지원에 나서는 배경을 살펴보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추가 경정 예산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과감한 세제 감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불발되면서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통과가 불투명해진 데에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경 집행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당초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의 핵심은 의료 부문인데 이번 발표에는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로 외국인 의료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홍보총리가 과거 강조했던 원격 의료 분야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보총리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의견 수렴 및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하는데요. 재계에서는 제2의 중동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정윤영 기자와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홍부총리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소차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5% 전체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개별 소비세 인하 특례가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자동차 업계의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를 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널리 보급이 되려면 기존 노후 차량 교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련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이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 혜택도 올 연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한해 지원하던 개별 소비세 혜택을 모든 노후차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정책에 포함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부총리 발언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는 또 미래 투자 계획으로 화답을 했어요. 네, 현대기아차는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 대를 구축하고 7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르노 삼성차는 국산 초소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투자 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 수소 충전소 구축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비 지원도 확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도 짚어보죠. 지금 이제 외국 손님인 사우디의 실세로 꼽히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빈살만 왕세자는 1박 2일 동안 국내에 머무를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와대 오찬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도 함께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왕세자 방한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 공급국으로 이 중동 국가 중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입니다. 네. 사우디는 지난 2016년 석유 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구조를 최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때문에 재계에선 빈살만 왕세자와 이재용 부회장이 5G 등 ICT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가 석유 산업 의존도를 줄일 계획인 만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과 수소 전기차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과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부사장은 사우디와 함께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사우디는 합작 조선소 건립, 이 선박 육상용 엔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보따리를 풀지 뭐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혔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이 총재는 신중하기는 했지만 답변 이곳저곳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송 기자, 이주열 총재가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어떤 발언들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네, 이 총재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도 경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한 것 등이 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총재는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등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라고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의 전개 방향과 물가 등을 면밀히 점검해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률 전망에 대한 답변에서도 반도체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다는 이른바 실기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운 것을 모르는 바 아니며 거시경제 흐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기자간담회는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내놨습니까? 네, 먼저 한국은행이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6%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1.7%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물가를 낮추는 원인으로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전망치 1.1%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4년 만에 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한국은행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즉 금리 인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장에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정부가 택배와 배송 대행업을 포함한 물류산업을 핵심 서비스업으로 키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또 각종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이번 혁신안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택배 기사와 택배 분류 노동자 등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택배 기사가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한 뒤 다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현재 관행상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던 것이 앞으로는 3년까지 계약이 가능해져 일자리가 좀 더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택배회사와 배송 대행사는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데요. 앞으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회사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 택배차의 공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네, 또 화물차와 관련된 제도도 개선이 되죠.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개인 업종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다른 세차로 옮길 때의 이 톤급 범위가 현재 1에서 5톤까지였던 게 16톤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톤급 범위가 넓어지면 교체받을 수 있는 화물차 종류가 많아지고 과적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특히 화물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진 위수탁제도, 즉 지입제 폐지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지입제는 개인 소유 차량을 운수회사에 등록해 일감과 보수를 받는 제도로 운송업체가 가진 번호판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라서 그간 번호판 권리금 등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택배기사 등 노동계 의견을 듣고 지입제 개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은 증권업계 소식 알아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업계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른바 1그룹 1증권사 정책도 폐지가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김 기자, 증권사 인가 요건이 대폭 완화가 된다고요? 네,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자본금 500억 원의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사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권업에 진출하려면 전문화 특화 증권사만 가능했는데 모든 금융투자 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증권사로 바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10년 동안 유지됐던 1그룹 1증권사 정책도 폐지돼 하나의 금융그룹이 여러 개의 증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다양한 형태의 증권사가 여러 분야의 모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면 기대도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업계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증권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들의 증권업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0년간 위축됐던 기존 증권사들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 증권업 신규 진출을 제한하다 보니 62개였던 증권사 수는 10년 만에 57개로 줄었고 4만 명이 넘던 임직원 수도 3만 6천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이 일자리 창출 등 혁신 성장에 기여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권업 전반의 출혈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오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이로 된 실물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에 맞춰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는데요. 이 소식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월 16일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를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종이증권이 사라지면서 발행, 보관 관련 비용이 줄게 된다며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물증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관련된 비용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수수료 체제를 개편하게 됐고 130.3억 원 정도가 증권시장 전체의 그 비용이 절감됩니다. 우선 기업 등 일반 발행사가 냈던 증권대행 수수료는 앞으로 5년간 현행 수수료의 20%가 감면됩니다. 발행사들은 그동안 연간 50억 원 정도의 증권대행 수수료를 냈는데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5년간 10억 원 가까이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예탁결제원에 냈던 예탁 수수료는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함께 등록관리 수수료로 바뀌며 수수료율도 인하됩니다. 주식은 현행 예탁 수수료율 대비 10% 인하되고 채권의 경우엔 일부에만 적용되던 예탁 수수료 50% 감면이 전 채권으로 확대됩니다. 또 증권사가 냈던 증권회사 수수료도 현행 증권사 수수료율 대비 13.8% 인하됩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사가 위탁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주식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인보사 사태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주주들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코오롱 티슈진 주주들이 이들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는 뭡니까? 네, 코오롱 티슈진뿐만 아니라 기업 공개를 주관한 증권사도 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요. 코오롱 티슈진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제1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달 말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를 대리해 이우석 코오롱 티슈진 대표와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등 8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起诉된 8명 8인 가운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제1합동법률사무소는 주관사가 실사 등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차 소송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2차 집단소송까지 소액주주 300명 이상이 참여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제1합동법률사무소는 또 다음 달 중에 3차 소송인 모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주관사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네,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추후 법률적인 검토를 할 계획인데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코오롱 티슈진이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당시 주관사가 기업 실사를 제대로 했는지와 증권신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입니다.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상장 주관을 맡게 된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집단소송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다음은 재판 소식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두 형제들이 오늘 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수백억 대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서 기자, 오늘 상속재산 미신고 관련해서 형제들 재판이 이주 언제 열립니까? 네,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 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 형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단독은 오늘 오후 2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 형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두 형제는 한진그룹 창업자인 아버지 고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약 450억 원의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해 2016년 연말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형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두 형제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두 형제는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벌금 20억 원은 과도하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 조양호 전 회장과 두 형제에 대해서 각각 20억 원의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청구했었는데요. 이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전 회장의 혐의는 공소 기각됐고 두 형제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지난해 주요 그룹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6개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보다 19% 늘어난 1조 3,15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곳은 LG로 2,600억 원이 넘었고 SK와 한화, 롯데 등도 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요즘 갈수록 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통신과 IT 기술을 적용해서 KT가 보이스피싱 예방부터 또 피해 보상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서비스는 내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이거 어떤 서비스입니까? 네, 오늘 오전 광화문 KT에서 KT 보이스피싱 알림 서비스가 공개됐습니다. 어린이나 어르신 등 보이스피싱 범죄 노출이 쉬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네, 이런 서비스 출시 배경도 전해주시죠. 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4,440억 원에 달합니다. KT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매년 늘고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부터 누구나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면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KT는 기존의 후후라는 보이스피싱 방지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선보인 서비스는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후후 애플리케이션에 상호 등록 설정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당 피보호자는 최대 1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보호자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분류된 위험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용자는 피해 금액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는 향후 통화 도중 경고음이 전송되거나 강제로 통화를 종료하는 기능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직접 유통까지 하는 1인 미디어가 요즘 활발한데요. 덩달아 1인 미디어를 겨냥한 5G용 장비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걸이처럼 건 카메라가 주변 풍경을 360도 고화질로 찍습니다. 이 화면은 5G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특히 양손이 자유롭다는 점은 1인 크리에이터에게 큰 매력입니다. 저는 원래 여행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행지의 생생한 모습을 360도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년간의 온라인 활동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촬영이나 편집 같은 관련 키워드의 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카메라 등 개인용 방송 장비 매출도 지난 2년 새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1인 크리에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5G 기반의 기기 개발은 이 같은 증가세를 더 가파르게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5G가 되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뭐 VR 정보 같은 거를 막 보낼 수가 있게 돼요.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훨씬 수준 높은 이제 방송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현실감이 굉장히 나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보여주고 공감받을 수 있는 콘텐츠만 있다면 스타가 되는 1인 미디어 시대. 5G와 결합해 더욱 실감나는 콘텐츠로 무장할 1인 크리에이터들이 미디어 시장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세금 부담 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OECD의 평균 급여 수준 가구 가운데 두 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 격차는 26%, 독신 가구는 36%로 차이가 났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21%와 2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제 등의 지원이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상조업계가 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상조업체는 모두 92개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54개 감소했고 회원 수는 560만 명으로 4%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수가 줄어도 회원이 늘어난 것은 인수합병 유도 정책에 따라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상조업체들로 재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상승하며 2,12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3% 상승세 보이며 712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사우디 왕세자가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과 오찬을 갖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 현재 0.3% 오르며 4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0.3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오늘 1.23%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선통신 장애 시에 5G로 우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KT 황창규 회장이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을 당하면서 주가는 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KT 오늘 0.18% 빠지며 28,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